자, 이번 시간에는 그 관광을 자주 다니는 관광에 그 영향을 좀 미치는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발전을 하는 혹은 후퇴를 하는 퇴보를 하는 이런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 어떤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일단 치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저 또한 그 제가 아무리 여행 전문가라 그래도 여행 전문가라 그래도 뭐 전쟁이 발생이 됐거나 어떤 테러가 났거나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여행 가는 걸 추천하기는 조금 머뭇거리게 되죠. 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환율, 화폐 경제, 또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숙박 시설이 발달돼 있냐 안 돼 있냐. 일반적으로 그쪽이 뭐죠? 여행의 그 좀 모험적인 알로센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로센트릭은 그 모험적인 여행을 좀 즐기는 사람들은 숙박 시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이코트리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좀 안정적인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 여행자들 숙박시설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잠자리가 좀 불편하면 떠나지 않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험을 좀 즐기는 알로센트릭 같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여행객들은 숙박시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안정적인 숙박시설 특히 여성들은 숙박시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비교적 어떤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불편한 게 샤워 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 시설은 샤워 시설까지 다 갖춰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 당연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 더군다나 최근같이 대한민국은 주당 40시간 48시간에서도 또 40시간으로 줄어들다 보니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레저 활동이라는 것이 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관광이라고 하는 레저 활동 중에서도 뭐랄까 1박을 나가서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건 관광이라는 것을 많이 즐기게 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어떤 교통수단의 발전이라든가 교통수단의 발전 당황에 따라서 여행을 좀 많이 가거나 적게 가거나 하면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이 직항이나 이런 게 없다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공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북쪽으로는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섬이에요. 관광업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고 싶다라면 어떻게 비행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껏해 배를 한다 그래도 기껏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때요? 일본 정도 가는 수준. 물론 최근에는 그 동해에서 출발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배도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뜨곤 합니다만서도 그래도 일단 거의 95% 이상이 항공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의 효과인데요.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날 학문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여행이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달려있다라고 보시게 되죠. 이게 뭐 꼭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많다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치안 상태라든가 어떤 화폐 경제, 환율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숙박시설, 여가시간, 어떤 교통의 수단, 접근하기가 쉬운 교통수단의 발달이라든가 어떤 학문적인 수준에 따라서 여행은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배경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개별적으로 또 본다라면 우리가 관광을 그 영향 요인 중에서 촉진할 수 있는 게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첫째가 이제 자유재량 소득, 자유재량 소득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비용이 내가 갖춰본 소득이 많냐 없냐, 소위 얘기해서 내가 편하게 여러분들 엔겔 지수라고 아시죠? 엔겔 지수가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죠. 엔겔 지수는 결국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엔겔 지수죠.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인컴 중에서 엔겔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꼭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은 거죠. 엔겔 지수의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엔겔 지수가 더 낮아야 되죠. 그래야지 가처분 소득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레저 활동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되겠다. 즉 엔겔 지수는 낮아야 되겠죠. 그런 걸 한다라면. 그 다음에 시간적인 조건, 여가 시간이 있다 없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 조건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을 보더라도 이 신체 조건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한 5, 6대 60대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좀 돈도 좀 모아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은퇴되니까 낫는데 그래서 여행을 좀 떠나려고 그랬더니 무릎이 안 좋으니 허리가 안 좋으니 그래서 이래서 못 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몸이 신체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행을 떠나지 못해서 더군다나 그때 당시 친구들이 가는데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은 보게 되면 참 많이 좀 안타까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나중에 놀러 가려면. 다음 이제 이동 조건, 요거는 이제 교통수단하고 관계가 있겠죠. 교통수단에 관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 이건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집안에 그 가족의 그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다라면 뭐 집안에 고등학생 3학년생이 한두 명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썩 좋은 조건은 아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집안에 그 고등학생이 있다. 이거는 그 집안은 관광의 암흑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법률 조건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도 1989년, 1989년에 뭐가 생겼죠? 여행 자유로가 됐죠. 그때 처음으로 법적으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전 나이대, 전 세대, 전 연령대에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줬다. 1989년이죠. 그때가. 그 이전까지는 나이가 50이 안 된 사람들은 60이 안 된 사람들 그 80년대 이전까지는 나이가 60이 안 넘으면은 해외여행을 못하게 해놨어요. 순수 관광 목적으로는 그냥 비즈니스라든가 외교, 공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해외를 못 나가게 했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그러다가 1989년에 법률적으로 이젠 누구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법률 조건이 또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죠. 관광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때, 90년대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행을 떠나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 여러분들은 정보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에서 온갖 정보를 다 구하죠. 즉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 전까지는 이 정보를 갖다 공유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 공유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게 아는 것도 많게 되고 가는 방법도 상당히 그것도 가성비 있게 좋은 방법으로 가는 방법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 여행을 점점 촉진시키는 상황이 됐다. 근데 예전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이제 언어 조건입니다. 외국어의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여행을 또 떠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아무래도 들죠. 이젠 점점 그 여러분 손에 있는 잡혀 있는 것도 또한 이 외국어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많이 없애주는 그 구글 번역기 하나만 있어도 웬만큼 의사소통하는데 어렵지 않죠.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관광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여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여행 그 관광을 갖다 억제시키는 요건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광을 촉진시키는 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와중에도 가장 그 관광을 억제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역시 바이러스와 테러 전쟁만큼 여행을 관광을 갖다 억제시키는 요인은 없다. 바이러스 일단 사람을 안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테러와 전쟁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지만 요거는 그 지역적인 부분이죠. 한 부분이죠. 어느 나라가 전쟁이 났대더라.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싸운다더라. 그럼 그 나라만 피해서 아니면 좀 넓게 하더라도 그 대륙만 안 가는 게 되는 거죠. 이란과 이라크 싸운다. 그래서 유럽을 안 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 테러와 전쟁은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바이러스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관광 산업에서 억제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은 첫 번째는 바이러스, 두 번째는 테러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요인 중에 치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관광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관광을 분류를 해봐야 상품 만드는 데 중요하죠. 처음에 이제 외국인 국내 관광 여러분들 이건 이제 그 업계 용어예요. 인바운드라는 거 외국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이 정도 좀 알아보는 게 좋죠. 또 해외 거주자들이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걸 가리키죠. 다음에 내국인 국내 관광 요거는 뭐예요?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관광한다 혹은 인트라바운드라고 하기도 하고 도메스틱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다음 내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이걸 아웃바운드 트래블이라 보시면 되고요. 인터내셔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들끼리 이동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통계상으로도 뽑기도 하지만은 어느 한 나라에서 크게 필요로 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하면 국제 관광이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도 이동하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싹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는 여행을 좀 나누게 되죠. 목적은 과연 뭔가, 규모는, 여행 기획자는 누가, 다음에 안내 조건은, 여행 경비에 따라 수준에 따른 거겠죠. 판매 형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체제 기간은 짧으냐 기느냐 장기간이냐, 그다음 교통 기간에 따라서 출입국 수속 상태에 따라서 여행 형태라든가 여행 방향, 이동 경로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자, 개인과 단체 관광이 있습니다. 요건 기준이 뭐다? 이 9명이다. 기준이 요거는 9명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9명 정도를 보고 하게 되고, 그래서 10명이면 단체고 10명이 아니면 개인 관광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개인 관광은 상대적으로 여행 경이 뭐냐, 단체 할인이었기 때문에 좀 비싸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이 항공료라는 게 좀 있어요. 여행 경비에 대한민국은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 그랬죠. 항공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섬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만이 해외여행을 특히나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을 우리가 선정할 때도 항공료가 차지하는 게 결코 작지 않다. 심한 경우는 진짜 80-90%까지 올라가는 게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기도 해요. 적어도 진짜 반 이상은 항상 차지하는 게 아마 항공료이지 않을까. 물론 일본은 하나 예외가 됩니다. 일본은 원체 거리상 가깝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물가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여긴 항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혹은 20 그 언더, 그 밑으로도 형성될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저가항공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저가항공들이 오사카라든가 큐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10만 원대 이러다 보니까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은 더보니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 이상이 훨씬 더 넘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요게 보게 되면 제가 인원수별로 단체 항공료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죠. 이게 GV10, GV8, GV4, GV2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응?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G자가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룹. 응? 그룹이다. GROUP. 그룹의 볼륨이죠. 응? 그룹의 볼륨이 10명일 경우는 GV10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그룹 관광이에요. 그룹에 적용되는 할인 요금입니다. 요건 프라이스를 나타낸 정책이에요. 그래서 GV8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GV8 요금이 어떻게 생겨난 연유는 GV10, 그래서 항공사하고 가격을 내고 할 때 10명이었다가 인원이 한두 명 줄여서 묻게 되면 GV8 요금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항공사에서 일부러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단체 요금은 적용을 시켜주긴 규정상 안 되잖아. 10명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명 요금에서 단체 요금보다는 조금 비싼, 개별 요금보다는 좀 싼 이런 식으로 요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GV4도 만들어내요. GV4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GV2는 뭐겠어요? 이거 GV2는 2명, GV4는 4명, GV8은 10명에서 한두 명이 모자라 아까우니까 조금 저기 해가지고 요금을 갖다가 이런 내구 형상으로 융통성 있게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GV4는요, 요거는 관계가 있는 건 뭐냐면 골프예요. 골프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골프는 4명이 칩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4명이 치게 됐다 보니까 4분이 조를 짜서 항상 다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골프는 물론 3명이 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골프장이 좀 까다로운데 엄격한 데는 무조건 4명입니다. 3명이나 2명이 칠 수 있는 골프장인데 이거는 이제 엄격하지 않은데, 이게 2명이나 3명이 하게 되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 됐건 골프가 4명이 한 조다 보니까 주말마다 4명이 한 조가 나가고 싶어 하니까 항공사에서 이것도 약간 융통성 있게 요금을 GV4라는 요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GV2는 그럼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건 신혼여행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이런 요금이 없었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 초창기에는 그냥 GV10 10명이냐 아니냐
딱 그냥 그다음에 나는데 GV8, GV4, GV2. 근데 GV2는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이 주말을 껴서 여행 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요금을 다운 시켜드리는 정상 가격보다 10%에서 20% 이렇게 다운해서 GV2 단 뭐 조건이 청첩장을 제출하는 사람들은 한해서 부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GV2 요금이 그때 처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이런 요금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요금들이 만들어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건강상품을 소비하는 건강 소비자들이 가격에 예민하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느 상품을 구매를 할 것인지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인지 했을 때 가격에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그런 욕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요금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이제 목적이죠. 목적. 고전의 요거를 형태로 그냥 인원의 규모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원의 규모 10명이냐 그래서 단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목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관광 위락만은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위락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순수 관광입니다. 순수 관광 순수 관광으로 가는 관광 여행이 있고요. 그다음 상용 여행 이거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뭐 학회에 참석한다, 박람회에 참석한다, 전시에 어떤 다른 쪽하고 무역을 한다, 어떤 비즈니스 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여행을 비즈니스 투어라고 하죠. 견목적 여행은 뭐예요? 자, 학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가 한 학생 교수가 거기서 와이프하고 가족들 데리고 가가지고 학회가 매일 열리지 않으니까 이틀 동안 학회 열리고 나머지 한 2, 3일 동안 더 휴가를 내가지고 이틀 동안은 학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관광을 다닌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견목적 관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행사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학회, 박람회, 전시회 그런 비즈니스 투어 하는 여행사를 제가 맨 먼저 잠깐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그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그 학회나 박람회 전시회 일정을 보게 되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는 이 고객이 이 커스터머가 클라이언트가 1일차, 2일차, 3일차 다 참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죠. 업계 처음에 들어갔을 때 20대 중반에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럼 중간에 빌 때 상행위를 하게 된 거죠. 빌 때 나는 관광을 하고 싶다. 응? 중간에 반나절 빌 때 혼자 간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반나절 빈다 그러면 시티 투어 한번 하시겠냐. 그래서 처음 와 보니까 시티 투어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방콕이면 방콕 같은 데서 시티 투어 반나절 시티 투어 아니면 풀데이 시티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학회나 전시회 박람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견목적 위해서 견목적 관광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행 형태에 따라서 패키지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 투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패킹한 거죠. 묶은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여행 요소를 일괄적으로 묶은 요소다 보죠. 그래서 여행사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많죠. 클린 패키지 상품. 지금 현재 제가 이미지 하나 떠올린 거는 참 좋은 여행사의 그 동유럽 일정이네요. 이런 일정을 써놨는데 이러한 그 패키지 투어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행사가 단체 요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GV10이라는 이런 단체 요금을 받아서 여행 경비를 최대한 싸게 호텔도 지정해 놓고 1년에 계약을 1년에 내가 만시를 채워줄게. 그러면 내가 그 호텔에 최소한도 1년에 한 2만 명은 투숙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1년 동안. 그러면 아무래도 호텔 측에서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공료 저렴하죠. 호텔비 저렴하다. 그럼 여행 상품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품을 구성할 때 샘플링 하게 될 때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교통시설 항공과 더불어서 숙박시설이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단가 자체가 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패키지 상품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렴한 여행 경비를 만들어낸다. 근데 패키지 투어는 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좀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이것이 좀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시리즈 투어는 뭐냐? 이 패키지 투어를 갖다가 일주일에 2번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이 표시됐던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이 상품은 매주 일, 월, 수, 금, 토 일주일에 5번이 꾸준히 나가는 상품이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 투어라고
보시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유람선 크루즈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유람선 뭐 여러분들 다 타고 싶어하는 거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유럽인들이 가장 여행의 마지막에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유람선 여행이라는 사실이죠. 이 유람선 여행은 뭐가 좋은 거죠? 이 유람선 여행은 첫째 이동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람선은 어느 한 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죠.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나 강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밥 먹고 자고 나면 저녁 먹고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다른 데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어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어를 다니다 보면 왜 이동할 때가 제일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이라 됐든 버스가 됐든 아무리 안락한 교통수단이라고 해도 결국엔 이동하는데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람선은 누워서 가죠. 자기 침대에 있는 자기 방에 있는 캐빈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여행을 떠나고 또 이 유람선 내에는 온갖 엔터테인먼트, 소에서 면세죠. 엔터테인 즐길 수 있는 위락 시설,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우나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미니 골프장까지도 있고, 뭐 영화관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면세점 모든 것이 다 쇼핑 거리도 있고 재즈 바서부터 없는 게 없는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유람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동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또한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다 제공하고 또 유람선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유람선들은 하루에 5끼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죠. 물론 거의 유료로 사 먹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 먹는 식당은 뷔페 스타일이 아니라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들, 예를 들자면 뭐 일식, 한식, 뭐 중국식, 뭐 프랑스식, 이태리식 이런 식으로 식당들은 또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건 돈을 내고 또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뷔페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한다. 그래서 하루에 3끼, 적어도 3끼 아니면 3식은 아니면 5식까지 5끼까지는 제공해 준다.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가 갖춰져 있는 걸 타고 있으면 이동에 되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람선이 상당히 선호하는, 유럽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힘든 게 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있다.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고비용이죠. 비용이 좀 높다. 비용이 좀 많이 높은 것이 한 가지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 유람선 여행들, 크루즈 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은 이제 제가 봐야 될 형태 중에 이제 마이스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투어라는 겁니다. 마이스 컨벤션, 회의하는 거죠. 컨벤션, 그 국제 회의라든가 정상들 개최하는 거, 정상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제. 이것도 마이스는 맞자는 미팅이에요. 미팅. 그래서 미팅은 뭐다? 기업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의. 기업들 회의를 많이 하죠. 기업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스의 I자는 뭐냐? 인센티브다.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바로 다음 칸에 나와 있죠. 인센티브. 이건 기업체나 단체 어떤 조직에서 근로 우역 등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여행이다. 그러니까 보상 여행, 포상 혹은 보상. 그동안에 고생했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회사나 조직 측에서 보내주는 여행, 그 포상 여행, 인센티브 투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C가 이제 컨벤션이에요. 이 컨벤션이 바로 이제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의 국제 회의냐면 정상 회의, A7 회의, 그쵸? G7 회의, 그다음에 뭐 APEC 회의, 이런 식으로 ASEM 회의 같은 이런 식으로 국제 회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E는 뭐다? E는 이그지비션이죠. EXHIBITION, 이그지비션 혹은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한다는 거죠. 이그지비션이요. 뭔가 물품을 전시해서 트레이드 쇼와 같은, 그래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드 쇼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그지비션이라든가. 그거와 더불어서 또 이자는 이벤트, 각종 이벤트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컨벤션이라든가 인센티브 투어들은 다 마이스 산업의 한 부류로서 결국은 이것 또한 다 뭐예요? 이동이죠. 이동. 이동을 하지만 이건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투어에 아까 얘기했던 상용이죠. 비즈니스 투어에 좀 더 가까운 여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마이스라는 산업이 따로 띄어져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미팅이라든가 인센티브, 컨벤션, 이그지비션 혹은 이벤트라고 한 묶음이 돼가지고 각종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또 해주고 있다. 왜?
이게 많은 그 관광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 국제회의 한번 한다고 치시죠. 그렇게 가정을 두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교통상부 장관이 온다. 그럼 거기 수행 직원들 쫙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그 사람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숙소도 필요하고 통역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트래블 에이전시도 투입이 돼야 되고 통역도 투입이 돼야 되고 차량도 투입이 돼야 되고 투입이 되는 게 되게 많죠. 즉 관광 산업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국가에서 각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치우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2015년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2016년, 17년, 18년 몇 년 동안 진짜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치들을 대한민국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마이스 산업의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라인 여행사, 요거는 이제 항공사에서 대리점 여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항공사를 좀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좀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전세 여행, 차터죠. 요거는 이제 여행사가 항공이나 호텔을 통째로 그냥 빌리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하는 여행사가 이제 한진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그 계열사가 그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대한항공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한진관광이 그동안에 해왔던 건 한여름에 알래스카 여행을 갖다 많이 만들어내요. 많게는 4번, 적게는 2-3번 해가지고 정말 한 5번. 그러면 7월, 8월 달에 왜 알래스카 앵커리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여행사들이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경유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앵커리지라. 그러려면 시애틀을 간다든가 아니면 캐나다 밴쿠버를 통해서 앵커리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아니 비용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한지는 대한항공을 갖다가 빌리는 거죠. 통째로 빌려가지고 앵커리지 직항을 만들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에 여행사들이 많은 걸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시기에 잠깐 깜빡 정말 인기가 많은 그 시기에 딱 해가지고 일반 정기적인 노선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기적인 노선의 그 수량이 좀 적거나 이럴 경우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찰 초대 여행이죠. 이 시찰 초대 여행은 뭐냐면 관광청,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관광청이 가장 많이 합니다. 관광청이라든가 항공사 혹은 호텔. 그러니까 관광청이 주도가 돼서 항공사하고 호텔을 갖다가 조금 협박과 협조와 이런 부탁을 통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청이 그 자기네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항공사도 홍보시켜주고 호텔도 홍보시켜주고 관광지도 홍보시켜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행업자나 혹은 기자들 이런 사람들 그 보도를 해서 언론에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100% 무료로 하는 경우 있지만 가끔씩은 약간 살짝의 돈을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무료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을 갖다가 뺨투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여행업자는 기자만이 아니라 파워블로거들 블로그 파워 블로거들이 있죠. 왜 회원을 갖다 한 100만 명씩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10만 명 이상 이런 파워 글로브라든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까지도 초청해가지고 팸 투어를 진행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물론 당연히 여행 작가들도 참여를 하게 하죠. 그래서 관광청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여행을 시켜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로 관광청에서 이렇게 항상 그 매년 행사를 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도 난 이러이러해서 당신네 나라를 내가 홍보하고 싶다라고 알린다라면 충분히 이런 행사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거는 관광청과 한번 직접 컨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이제 선택관광이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정기적인 여행 이외에 자유시간 때 여행자와 어떤 인솔자가 될 수도 있고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협의해서 진행하는 여행이다. 이 사람들 이제 고객들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임의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특별 흥미에 최근 들어서 한 10년 전서부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형태입니다.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죠.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동호회 모임, 어떤 MTB 산악자전거를 탄다든가 혹은 낚시를 한다든가 스키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동호회를 갖다가 기반으로 그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특별한 그 목적을 다룰 수 있도록 해외 나가서 낚시를 한다든가 스키를 탄다든가 이런 걸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SIT Special Interest Tour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최 여행이죠. 누가 주최하느냐예요. 여행사가 주최할 경우에 아까 같은 패키지는 여행사가 주최한 거든 하나투어든 참 좋은 여행이 됐다 이런 여행사 주최하는 여행을 주최 여행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여행은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혹은 커스터머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공동 주최 여행은 또 다른 거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 여행사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비즈니스 투어를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라 그랬죠. 아까 하케라든가 전시회 박람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체인 그 제가 어떤 그 뭐죠? 전산에 관련된 컴퓨터에 관련된 그 전시회 박람회를 참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여행사와 제가 소속돼 있던 그 여행사와 그다음에 신문사, 전자신문사예요. 신문사와 협의를 합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그다음 비용은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둘이 똑같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갖다 쉐어하는 이렇게 가지고 공동 주체 여행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저하게 고객도 아니고 철저하게 여행사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반반씩 어떤 책임을 나누고 또 수익도 쉐어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시면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인솔자가 동승을 하느냐 동승하지 않느냐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인솔자가 동승한다, 이건 일명 TC라고 해요. TC, 트래블 컨덕터라고는 한국에서 따라갑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무조건 손님들 따라갔었어요. 그게 동남아 팀이든 일본 팀이든 중국 팀이든 유럽 팀이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인솔자가 따라가지 않는 게, 왜? 이젠 고객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는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 다른 나라를 갔다 입국하고 출국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 그러니까 인솔자의 역할이 좀씩 줄어들면서 한국에서 인솔자, 투어 컨덕터가 안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해서 그런 상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러한 것들은 다 비용의 문제에 발생돼서, 난 인솔자가 따라가면 그 사람도 먹어야 되죠. 그 사람도 자야 되죠. 그 사람도 비행기 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공짜로 수당이 꼬박꼬박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객들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가 동승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인솔자가 동승해서 전 여행지를 그냥 안내해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때마다 또 로컬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들이 와서 해주는 경우, 아니면 아예 로컬 가이드 없이, 이번에는 로컬 가이드 없이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출발한 인솔자가 가이드 역할까지 다 해주는, 그래서 수루 가이드 투어라는 이런 표현도 쓰는,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인솔자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나 일부 유럽에서 많이 특히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쪽에서 많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 비용 때문에 그렇게 만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안내원, 인솔자 비용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에 따른 분류예요. 우리가 디럭스 투어다, 슈페리어 투어다, 스탠다드, 이코노미 투어다, 이런 투어들이 있어요. 비용 자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여기 한진관광의 칼팩이라든가, 다음에 제우스죠. 이게 하나 투어 거예요. 그 다음에 JM 컬렉션 해가지고 이건 모두 투어 겁니다. 자, 이 상품들은 뭐냐면 완전 명품 투어예요. 최소 출발 인원 한 2명 정도 잡고 막 이러면서 명품 투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대부분 호텔의 등급에 따라, 식사 코스 등에 따라서 나눠 놓는 게 되죠. 다음에 어쩔 때는 심한 경우에는 가장 좀 적게 되는 건 항공 자체도 일반석이 아니라 어떤 석? 네, 비즈니스석. 이런 걸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이제 이동 경로에 따른 겁니다. 피스톤형, 집과 목적지를 또박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 왕복하는 거. 스푼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집을 떠나서 목적지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오는 게 동일하다. 그 다음에 안전핀형. 이거는 목적지 주변을 같이 돌아봤는데 갈 때와 올 때가 다르죠. 그거를. 다음에 이제 텀블링형은 뭐냐, 출발지를 두고 떠나서 여러 목적지를 관찰해가지고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 경로, 다른 경로로 돌아오는 형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집도 계속 이 집을 떠나서 목적지 다르고 목적지를 다 돌아보고 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게 아프리카 갔을 때인데 그런 개념으로 갔던 거죠. 이 아프리카를 가는 것도 여기서 요하네스버그 케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 근처를 다 한 바퀴 도는 거죠.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돌아보고 나오는 길이 다 다르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에 따라 또 분류가 되게 됐죠. 에스틱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 스포츠 투어리즘, 이벤트 투어리즘, 교육. 이런데 에스틱 투어리즘 같은 건 뭐예요? 이게 민족 어떤 역사 문화 탐방 같은 투어를 갖다 에스틱 투어리즘이라고 그래요. 다크 투어리즘은 어두운 역사를 가리키면 돼요. 다크 말 그대로 다크 투어리즘, 역사 교육이요. 그래서 어두운 역사에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투어가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다. 이러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갖다가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테마별로 구별해 가는 방법이 있다. 여행에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유통 채널별로, 그다음에 가공 유형별로, 그쵸? 그래서 테마별로 해서 그 컨텐츠를 분류한다면 역사 문화, 그다음 특산물이 될 수도 있겠죠. 교육 문화, 축제 이벤트, 디자인, 음식 문화, 농촌 시설, 일반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채널에 따라서 온라인 매체냐 방송, 인쇄, 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 다음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라서 상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책자를 갖다가 거기에 따라서 다 따로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컨텐츠들이 다 나눠지게 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컨텐츠를 또 형성시키고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것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그 제가 동남아시아 지도를 올려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품들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